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이제 저희 국제무역이론의 기초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교가 그렇지만은 1주차 수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의 그 면면이 다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단 지난 1주차 수업 때는 출석 체크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석 그 점수 평가할 때는 이제 지난주 1주차의 그 내용은 포함되지는 않고요. 이제 2주차 때부터는 이제 그 온라인 강의를 다 들으신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리뷰 세션을 통해서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상태로서 출석이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무역 이론의 기초 수업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동북아 학생들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학부 소속입니다만 이제 우리 동북아 전공 학생들을 위해서 국제경제학 관련된 과목 두 가지를 이제 오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봄학기에는 국제무역론, 그 다음에 가을 학기에는 국제금융론 이렇게 이제 두 과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북아 전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학에 관련된 서수 과목 없이 수업을 들으시는 학생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수업 중에 일부 경제학 원론상의 어떤 내용들을 커버하면서 그러한 그 기초 위에서 국제무역과 관련된 그런 주제들을 커버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학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스타일은 가을 학기에도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 강의의 시작은 국제무역 이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경제학 원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경제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온라인 강의에 이어서 실시간 랩업 세션에 대해서 노티스를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원래 예정되어 있는 시간보다는 1시간 일찍 저희가 이제 그 강의를 오픈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은 총 3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시기인 거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3시에 시작해서 5시까지 수업을 하게 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2시에 오픈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학생분들이 뭐 도중에 식사를 좀 늦은 식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볼일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업을 들으신 상태에서 저희가 5, 6교시로 따졌을 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일정이다라고 하면 5교시 수업하고 저희가 한 10분 쉬다가 6교시 수업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마지막 한 2,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리뷰를 하고 뭐 출석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거랑 이제 유사한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장소만이 변경이 있을 뿐인데 이제 시간으로 따져봤었을 때는 12일 오늘이 이제 4시 30분 이제 저희가 웹엑스 미팅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웹엑스는 우리 학교에서 제가 할당받은 그 웹엑스 아이디하고 주소는 저거가 이제 저 노란색 글씨로 두 번째 줄에 적혀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4시 반보다 좀 더 일찍 로그인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접속을 해 있을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시간으로 봤었을 때는 오늘 있었던 이제 두 번의 동영상 강의 중에 중요한 내용들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리뷰 이후에 실시간 출석 체크를 하면서 이제 세션을 마치는 그런 예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시간 출석 체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제 실시간 출석 체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출결을 체크하고 이 클래스 출석은 이제 저기 좀 사용하지 말고 해라 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학습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 랩업 세션을 듣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신 것이 확인된 상태에서 랩업 세션에서 실시간 출석이 체크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은 그 주차의 수업이 다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이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출석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
QR 코드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앱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 접속이 여의치 않거나 혹은 모바일로 인제 학습하는 학생들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이 클래스를 모바일로 접속을 하고 이어서 웹엑스에 모바일로 들어온 학생들도 일단은 출석 체크를 하시는 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 출석 체크를 할 때에는 제가 인제 저희 앱상에서 저희가 인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출석 모드를 ON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앱을 이용해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앱을 이용해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좀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혹은 우리가 4시 반부터 하게 되는 랩업 세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든지 좀 접속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강의 중에 혹은 이제 수업 받기 전에 이메일 확인해서 혹은 수업 끝나고 나서라도 이메일 보내신 시간을 보면 제가 아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웹엑스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일종의 어, 출석 체크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내용도 리뷰하는 어떤 그러한 장소로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수업은 한 학기 동안 이제 점증적으로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요번 학기 같은 경우도 이제 로드맵을 보여드렸지만은 저희가 국제경제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경제학의 기초를 거쳐서 다양한 무역 모형들을 배우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무역을 결정하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까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국제무역, 그다음에 국제금융, 그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의 주요 주제들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두 번째 시간을 갖다가 저희가 쌓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게 이제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커버리지를 가진 학문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으로 나라 간의 무역을 하게 되면은 무언가 이제 어떤 생기는 게 있으니까, 얻는 게 있으니까 이제 무역을 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무역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이득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무역이 이제 어떠한 정형화된 형태로서 저희들이 이제 무역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무역의 결과로서 소외되는 산업들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보호주의가 국내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이제 말하자면 벌고 잃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국제 수지라는 주제를 통해서 다뤄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시적인 어떤 경제 변화들이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환율이 이제 교육 조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역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제 경제학에서 역시 관심 갖게 되고, 보호주의라든지 국제 수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양하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가 간의 정책 공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국제 경제학에서 다루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앞에서 이제 환율이나 국제 수지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나라들 간에 이제 재화도 오고 가고 서비스도 오고 가지만은 중요한 건 또 돈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이제 어떤 식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죠. 오늘은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학생 때도 뭐 경제 생활을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건 생활을 하잖아요. 일상하고 발이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경제의 어떤 뭐 맥락이라고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학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선택에 대한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식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원칙에 대한 것들이 경제학이 보여주는 그 나름의 어떠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드릴 거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경제가 연결돼서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제 이게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세계 경제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학생으로서의 신분으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수업도 듣고 또 뭐 식사도 이제 사 먹고 때로는 이제 사고 싶은 것들을 산다든지 혹은 또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 해서 크진 않더라도 파트타임 잡을 통해서 수익을 번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혹은 심지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이 경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사실 완벽하게 괴리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현실 사회와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형태로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일상 속의 많은 것들을 구성하는 어떠한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소비, 그리고 이제 그러한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와 함께 우리가 잃게 되는 어떤 부의 감소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금융이라는 관점 혹은 경제라는 관점에서의 우리의 삶의 내용을 분석하는 하나의 어떤 렌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 삶의 내용들 속에서 우리의 소비를 구성하는 어떤 큰 요소들을 둘로 나눠본다고 하면 재화와 서비스로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실제 이제 이러한 재화 서비스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또 어떻게 그 해당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주된 연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의상 경제, economy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회에서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떠한 그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공으로서 이제 공부하는 어떤 학문으로서 공부하는 경제학이라고 할 때에는 결국 이러한 경제에 대한 스터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분배하고 또한 소비하는 이러한 일련의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회과학을 우리가 경제학이다라고 부르죠. 그리고 인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그 경제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일어나는 어떠한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의사결정들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개별의 생산자와 소비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러한 경제 시스템을 시장 경제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하나의 다이내믹스에 있어서 이러한 시스템이 말하자면 질서정연하게 유지가 되지 급격하게 붕괴되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치닫거나 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조율해주고 관리해주는 어떠한 그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요.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뭐 너무 과도한 수준으로 경제가 치닫지 않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어, 경제가 효율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관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제 반대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계획 경제 혹은 뭐 중앙 통제 경제 혹은 뭐 공산주의죠. 결국 이제 이러한 것은 어떤 거냐 그러면 시장의 메커니즘을 믿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의로운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시장에 개입하여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시장은 형성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시장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형성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어떤 스타일의 경제 시스템을 결국은 계획경제나 중앙통제형의 어떤 경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이 경제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들 속에서 결정되는 모습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의 존재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혹은 정책 결정자나 어떤 그 권력자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형태를 사전에 설정해 놓고 여기에 맞게 경제가 이제 운영되도록 일련의 어떤 정치적인 수단들을 동원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계획경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은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사실은 간간히 발견되거나 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의 어떤 그 시장, 자유시장,
대한 대량을 허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회적 컨센서스와 그러한 프랙티스 하에서 어떤 경제의 다이내믹스도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어떤 그 경제의 어떤 스타일 혹은 어떤 경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 스코틀랜드 경제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국부론에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하는 것은 푸석한 주인이나 빵집 주인, 맥주집 주인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노력을 하고 막 머리를 쓰는데 그것이 사회 시스템 안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됐었을 때에는 모두 전체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 이야기하는 어떤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익 추구가 결과적으로 공익 추구가 되는 어떤 그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이고요. 우리 자유경제시장이 이야기하는 자유시장 경제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했었을 때 이제 나름의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시경제학 했었을 때는 개인이나 기업, 정부처럼 이런저런 경제 주체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을 하고 왜 그러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보통 미시경제학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이제 워킹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자원을 배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에는 그 개인의 사익추구가 지나쳐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안 좋은 경우에 이르는 상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마스크 대란이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했었습니다만은 수요 공급이 불일치했었을 때에 만약에 100% 시장에 맡겼다 그러면은 마스크 업자들이 물건을 독점해가지고서 있는 대로 마스크 가격 비싸게 받아먹고 물건을 풀지 않고 뭐 이랬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노약자는 의료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시장이 실패했다, 시장 실패, 마켓 페일리어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 목전에 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올해의 경우 좀 특히 그렇게 되는데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면 일상을 과거처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집 밖에 나다니기도 그렇고요, 여행 가기도 그렇고요, 사람 만나기도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기업들로부터 대규모 해고도 예상이 되고요. 당연히 신규 취업도 힘들 거고요. 신규 투자도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부터 이탈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 거를 갖다가 보통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고 합니다. 부디 잘 코비드 19 상황이 좀 벗어나서 이건 경기 침체 폭이 좀 얕아야 될 텐데 큰일이에요. 이미 자산 가격들은 뭐 3, 40%씩 조정받은 게 예사라서 정말 큰일이네요. 그리고 이제 거시경제학이라고 했었을 때는 경제 전체의 성장과 변동, 그러니까 경제 시스템 전체가 어떠한 속도로 발전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이클을 타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거시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서 경기 변동에 통해서 발생하는 어떤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갖다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갖다가 최대한이라기보단 주어진 역량 하에서 베스트로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들을 갖다 찾는 게 거시경제학의 어떤 관심사. 그리고 이제 개인적 선택의 원칙에 대해서 경제를 그 돌아가게 하는 어떤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그 왜 선택을 해야 됩니까? 경제에서 왜 선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경제학의 쟁점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인간이 선택하느냐?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에요. 자원이 뭐죠? 자원이라는 거는 결국 무언가를 생산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무언가를 자원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제 결국 희소하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거는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좋은 집이나 자동차, 뭐 안정적이면서 뭐 월급 많은 직장, 훌륭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모자라요. 지금 저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이죠. 경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어떤 자원들이 부족한 상황들이 늘 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택이 필요한 거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어떠한 자원의 부족 상황에서 햄릿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햄릿이 죽는 길을 택한다라고 한다면은 사는 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그 무언가보다 더 큰 무언가 있었기 때문에 죽는 길을 택했을 것이고, 반대로 사는 길을 택했다고 하면 죽는 것보다 뭐 더 얻는 게 있으니까 살았을 거예요. 결국 이제 이러한 것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는 선택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낭만적이지도 않지요. 하지만은 이러한 개인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기회비용이 진정한 비용이다라는 관점입니다.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만 되는 어떤 반대급부의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들께서 금요일날 오후 7, 8교시 우리가 이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른 무언가의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예컨대 국제무역론 수업을 듣는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었고요. 자기계발할 수도 있었고요. 여가 활동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수업을 듣는 것을 택하고 이 시간을 투하하고 있죠. 반대로 저도 이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무언가를 포기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물인 것이죠. 결국 어떠한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뭐 예컨대 부가의 수입이라든지 자기계발 시간이라든지 여가라든지 혹은 또 다른 수업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이 수업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포기한 그 무언가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러분들이 지불한 학점당의 어떤 수업료 그 이상의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선택을 했다고 할 때에 얼마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하냐 그러면 굉장히 한계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제학에서 우리가 보통 한계가 리미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마지널한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좀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학 수업하고 경제학 수업을 같이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만약에 이제 MBA를 가고 싶다거나 뭐 직장에 취직하고 싶다 그러면 경제학 공부를 좀 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 이제 대학원은 통역대학원이나 뭐 해외 유학 같은 거 준비한다 그러면 어학 과목을 좀 더 공부할 균이 크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통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상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를 택한 B를 잃고 B를 얻으면 A를 잃는 뭐 예를 들어서 자기는 치킨 먹으면 해피하긴 한데 살이 좀 찌든지 잠이 덜 오든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는,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는 그런 관계를 상충 그런 양자택일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결국은 얻는 거하고 잃는 거의 크기가 비슷한 수준, 마지널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마지널 디시전이라 그럽니다. 좀 할까 덜 할까 얼마만큼 더 갈까 덜 갈까 할 때에는 잃는 거하고 얻는 거하고 수준이 비슷한 수준까지 갈 만큼에서 스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널 어널리시스 그럴 때는 이제 경제학에서 그 약간을 갖다 옮겼을 때에 대한 변화를 갖다 따져보는 걸 갖다 마지널 어널리시스라 그럽니다. 그리고 인간은 경제학이 생각하는 인간은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인 요인에 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상정을 하죠.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신을 좀 더 좋은 상태로 만드는 어떤 기회를 갖다가 테이크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취직하셨어요. 취직을 했었는데 업무는 똑같은 업무인데 회사 분위기도 비슷한데 회사 옮기면 연봉 한 10%더 준대요. 어떻게 할까요? 혹은 똑같은 월급인데요. 지금 있는 직장은 비정규직 직장이라 좀 고용이 불안한데 옮기면 정규직을 준대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그 행동에 모티브를 주는 걸 갖다 유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것도 있고 뭐 비금전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긍정적인 거는 뭐 최근에 뭐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거 해가지고서 뭐 저기 경제에 어려우니까 월세 좀 덜 받으면은 세금 깎아줄게 뭐 이런 긍정적인 유인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뭐 올해 모금 낙세자산 같은 거 줘가지고서 아예 모금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유나 이서진 씨 같은 경우가 작년에 모험상 받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축혀주는 그런 긍정적인 인센티브도 있고요. 부정적인 인센티브도 있어요. 뭐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 벌금 매기거나 과태료 매기거나 아니면 뭐 가끔 집에 그런 거 날라오잖아요. 뭐 성범죄자 신상 공개 그래갖고 사진하고 주소 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면서 하지 말라 이거죠. 정말 말 안 듣는 사람은 아이는 감옥에 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부정적 요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인센티브, 유인의 설계를 잘 해야 좋은 시스템이 되고 좋은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할 때에 이런 유인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저희 경제학자들이 많이 쓰고요. 유인 설계를 갖다 굉장히 세심하게 잘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에 보통 퇴근 시간에 맞춰서 애를 픽업하러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모들이 자꾸 늦게 와요. 한 명, 두 명씩 늦게 와. 그래서 유치원에서 예를 들어서 벌금을 매긴다 칩시다. 지각하면 5천씩 받아요. 그러면 이게 유인 설계가 잘못되면, 아, 이게 부정적인 유인을 줬으니까 벌금 매겼으니까 오겠지 생각하는데, 벌금이 너무 작다든지 무시할 만하다 그러면은, 그전에는 부모들이 눈치도 보이고 좀 약간 호의를 가지고서 부지런히 픽업하러 왔었는데, 거꾸로 이제는 아예 확 늦어버리는, 5천 되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인 설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경제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고민입니다. 네, 이제 앞선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했었는데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 이외에 이제 추가로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경제 주체, 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에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경제 주체들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 이것은 단지 개인과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 혹은 개인과 국가, 집단과 집단, 국가와 국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케이스에 대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그 관계들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교역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는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즉, 그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나 스스로, 혹은 우리나라 스스로, 혹은 뭐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을 다 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그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경제학이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통찰입니다. 결국 특화하겠다, 내가 어떠한 부분에 특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육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이 혹은 각 나라가, 각 경제 주체가 좋은 성과를 내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 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뭐 하나 세웠다고 칩시다. 이 회사는 떡을 전문으로 만들어요. 근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떡볶이의 양도 있을 거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간식도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이 회사는 떡만 오로지 만들어내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떡볶이 소스를 만드는 사람, 떡볶이 포장 비닐 만드는 사람, 떡볶이를 만드는 사람, 떡볶이 떡을 만드는 사람, 혹은 뭐 떡볶이용 밀가루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특화하여서 자신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속에 결국은 그 교육이란 행위를 통해서 주고받음을 통해서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경제학이 우리가 주는 어떠한 그 통찰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아담 스미스 얘기한 부족한 주인, 빵집주인, 맥주집주인의 선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물로서 종합적으로 어떤 우리의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효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균형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균형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좀 나빠지는 상태, 그러니까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상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균형을 향해서 움직이는데요. 말하자면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그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기 때문에 오른쪽 주가의 이제 호가창을 보다시피, 말하자면은 싸게 파는 사람들이나 비싸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를 해서 끝내버렸고요. 균형 가격에서 사자와 팔자가 결국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을 보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따라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 의해서 보다시피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경제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베스트, 그걸 향해서 시장이 계속 움직여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균형을 좋아합니다. 네, 경제 주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교육을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의 어떤 상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경제학의 어떤 가르침 내지는 통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과정 중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더한다고 한다면은 사회에 이제 존재하는 어떠한 자원들은 결국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개념입니다. 결국은 어떠한 선택을 어떠한 상태에 도달하였는데 이 상태에서 어떠한 방향이든지 무언가 변화를 하게 되면 어떠한 그 다른 사람의 후생을 말하자면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복지 상태를 감소시키지 않거나 반대급부로 다른 사람의 그 후생 상태를 증가시킬 방법이 없는 상태. 말하자면 일종의 어떤 균형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단적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백신을 사람들이 맞고 있는데 백신을 맞고 있는 과정 중에서 사실 우리 국가가 택한 선택을 한번 보세요. 랜덤하게 뽑아서 누구나 다 맞출 수도 있었고요. 가나다 순으로 맞춰도 되고요. 생일 순으로 맞춰도 되고요. 희망자 순으로 맞출 수도 있었지만 실제 접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그러면 일단 의료진부터 먼저 주사를 맞아요. 그죠? 결국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한다라고 하는 관점이 결국은 백신의 접종 순서에도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이제 반영하여서 오른쪽 아래에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효율성이나 이제 기계적 평등성에 앞서는 어떠한 그러한 가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경제학이 하고 있죠. 근데 뭐 장애인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역별 의석부터 분포 같은 것도 보면 도시인의 그 국회의원 선출에 대한 그 일종의 금배지에 대한 지분이라 그럴까요? 시골에 사는 사람들보다 작은 거 알고 계세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 20만 명이 모여서 국회의원 하나 뽑는다 그러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한 10만 명 모여서 국회의원 하나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이 왜 나왔겠습니까? 결국은 기계적인 어떤 평등성에 앞서서 사회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했었을 때에 자원의 할당에 있어서 일종의 우선 배분을 갖다 해줄 수 있는, 차등을 줄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대개는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익 추구를 계속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가격도 효율적인 가격에서 형성이 되게 되고요. 경쟁을 통해서 말하자면 전체적인 시스템은 더 효율적으로 돼요. 뭐 경매 같은 것도 예를 들 수 있겠네요. 국고채 같은 건 나라가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할 때라든지 혹은 뭐 세금 내지 않아서 압류한 부동산이라든지 밀수꾼이 막 들고 들어온 물건 같은 거 압류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경매를 통해서 처분하는데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시장이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알아서 잘 하는데 뭐가 좀 여의치 않아요. 그럴 때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사회 후생을 개선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외부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어떤 시장 참여자의 어떤 행동이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손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혹은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뭐 특정한 대가나 뭐 이런 것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 말하자면은 그 사회 전체적으로는 후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외부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 독과점 사업자가 담합을 했다든지 뭐 화학 공장이 막 무분별하게 소음이나 악취를 막 뿜어낸다든지 이런 상황은 말하자면은 외부성의 어떤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개입해 가지고서 뭐 말하자면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좀 통제를 가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의 어떤 효율이 더 높아지고 정부가 이제 개입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어떤 후생을 개선시키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이제 뭐 최저임금, 예금자 보호, 책임보험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요. 탄소 배출권이나 뭐 보조금, 분담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세상이 사실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의 법칙처럼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은 다른 사람 지갑으로 들어가요. 경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경제 침체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지출이 감소할 거고요. 그 지출이 감소하면 그 사람의 연결되어 있는 어떤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소득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럼 또 그 줄어든 소득 때문에 또 연결된 지출이 감소될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 감소나 해고나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점점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코비드 19하고 유가 하락이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시끌시끌한데 그 때문에 미국 에너지 업체나 항공업체, 여행업체, 생활서비스 업체 이런 쪽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뭐 인당 얼마씩 막 돈을 줘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샥을 갖다가 그 감소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반으로 침체가 확산될 리스크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감안하면서 경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그리고 때로는 총 지출이 경제 생산 능력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거시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사실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형성된 경제학문인데요. 이러한 이제 학문 같은 경우는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아웃풋하고 실제 경제 전체가 사용해내는 어떤 그 수요하고 VT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항상 좀 VT하는 측면이 있더라라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관계를 이제 지출이 너무 빨리 늘어나가지고 실제 생산 대비 더 빨리 늘어난다 그러면은 그때 물가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통 인플레이션 상태라 그러고 정부에서 이제 그러한 그 말하자면 수요와 공급을 적절히 잘 통제를 하도록 이제 거시경제학자들이 이런저런 모형을 통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이제 시그널들을 계속 주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어떤 전반적인 경제 지출에 변화를 줄 수 있는데요. 경제가 이제 지금처럼 위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나서 가지고서 사회 간접 자본을 막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경제의 어떤 성장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끌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경제가 너무 과열됐다 싶을 때는 재정을 확 축소를 시켜가지고서 경제가 이제 일정한 수준에서 성장하도록 말하자면 뭐 적당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고용이 적당하게 유지되는 그러한 상황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사결정을 하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통해 가지고서 정부가 말하자면 경제 시스템에 개입을 하고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코비드 19 때문에 지금 뭐 당장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지갑에서 나간 돈은 다른 사람 돈으로 들어오고 다른 사람 지갑에서 나온 돈이 내 지갑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전체적 이 흐름이 다 깨지게 되면은 경제가 다 슬로우 다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빈칸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부들이 어떻게 보면 곳간을 열어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그 부족한 수요를 갖다가 메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경제의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있던 다양한 메커니즘들, 그 이제 경제에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이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리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무역론,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돌아오겠습니다.